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흑제 복사 공부했죠.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캐버티가 있고, 네, 캐버티를 이제 대표주게 되면은 그 캐버티 원로부터 빛이 방출이 되죠. 방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평형을 이루게 될 때, 그때 평형을 이루게 될 때 상자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의 인덴서티를 내가 로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흑제 복사 곡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흑제 복사 곡선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 빛을 만들어내는 캐버티 월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상관이 없이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키리오프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 식을 이제 부대 과학자들이 유도하려고 했는데 크게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플랑크하고 레일라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식이 기본하게도 두 부분으로 나누죠. 이렇게. 근데 이 두 분을 나눠준 것은 맥스의 볼츠만 디스트리뷰션도 앞에 그 노멀 레디에이션 컨스탄트 부분을 제외하게 된 모든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흑제 복사 곡선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빛을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 평균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연속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 평균 에너지가 아마 이런 적분식으로 구하게 될 거는 거죠. 그래서 구해 보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KBT가 나와. 근데 이게 잘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가 나와서 그러니까 불연속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메이션을 하게 되고,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한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요것이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식이 서로 관련이 있는데 요 식에서 주파수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이 플랑크식하고 레일라식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더라. 왜 그러냐면은 플랑크에 가면은 오실레이터가 있게 되면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데 양자화된 에너지 간격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뉴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주파수가 작아지게 되면은 엄밀하게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놈이 거의 가까워지기 때문에 연속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적분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흑제 복사 곡선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그래서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흑제 복사였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광전 효과. 세 번째가 수소 원자 스펙트럼, 오늘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려고. 자, 이제 두 번째 광전 효과부터 보면은 광전 효과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메탈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빛을 쏴줘요. 어떤 주파수를 갖는 빛을 쏴주게 되면은 이 메탈로부터 전자가 튀어나가. 주파수를 쏴주게 되면 그 전자 튀어나갈 때 어떤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가겠죠. 자, 이걸 갖다가 광전 효과라고 해요. 빛을 쏴줬더니 전자가 튀어나가더라. 근데 빛을 쏴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 자체는 고전 역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핵이 전자를 붙잡고 있을 거거든요. 붙잡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보통 바인딩 에너지라고 불러요. 바인딩 에너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외부에서 이 전자에다가 이 바인딩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면은 전자가 튀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해주는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빛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쏴줘서 그 에너지를 전자에다 공급해주게 되면은 그 공급된 에너지가 바인딩 에너지를 극복하고 튀어나간다라는 현상 자체는 광전 효과로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건,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파동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파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파형을 그릴 수가 있고,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혹은 파동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이 앰플리튜드의 제곱이랑 상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앰플리튜드를 늘려주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강한 빛 혹은 더 밝은 빛을 쏘아주게 되면은 빛 에너지가 더 많이 공급이 돼서 전자가 튀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빛을 쏴줬더니 전자가 안 튀어나가더라 하면은 더 강한 빛 혹은 더 센 빛을 쏘아주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가야 하는데 실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임계 주파수라는 게 존재해서 threshold frequency라는 게 존재해서 저 주파수보다 작은 주파수의 빛을 쏴줬을 때는 아무리 강한 빛을 쏘아주더라도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고전역학적으로. 왜냐면은 고전역학이면 에너지는 진폭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얘만 늘려주면 되는데 임계 주파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임계 주파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강한 빛을 쏘아주더라도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랑 상관이 있는데요. 근데 전자 튀어나갔을 때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튀어나가는 키네틱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고전 역학에 의하게 되면은 쏘아주는 빛의 인텐시티랑 상관이 있을 텐데 실제 측정된 키네틱 에너지는 뭐랑 상관이 있느냐? 전자 키네틱은 쏘아주는 전자의 주파수랑 상관이 있지 쏘아주는 전자의 빛의 인텐시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 지연이 없어요. 자, 이것도 이제 빛의 파동이랑 상관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바인딩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단위를 제외하고 100이었다고 합시다. 얘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에너지 공급하는 빛은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퍼져 있어요. 시간적으로 얘가 퍼져 있어요. 시간 있을 거라는 시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10초였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에너지가 10초 동안에 퍼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자에는 몇 초를 쏴줘야 되냐면 20초를 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10초 동안에 에너지 50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바인딩 에너지 100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빛을 몇 초를 쏴줘야 되냐면은 20초를 쏴줘야 돼. 지연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무리 강한 빛을 쏴주더라도 지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임계 주파수만 넘잖아요. 그럼 아무리 약한 빛을 쏘아주더라도 그 즉시 전자가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지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이 설명이 되지 않았다. 고전 역학적으로.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한 큐에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빛이 파동인데 입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그래서 주파수가 U의 빛은 마치 에너지가 H뉴인 빛 알갱이처럼 행동을 하더라. 광량자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실험적인 사실을 한 큐에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자, 주파수가 U인 빛이 에너지가 H뉴인 입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빛을 받은 전자는 어떻게 되냐? H라는 에너지를 두 가지로 써. 하나는 바인딩 에너지를 극복하는 데 쓰고 남는 에너지는 어디에 쓸까요? 갖고 나가는 키네틱 에너지로 쓰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항을 이항을 하게 되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y축으로 놓고 이걸 x축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U가 되고 이게 K가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 직선식이 나와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래서 기울기는 바로 플랑크 상수 H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포인트는 튀어나오는 전자 키네틱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주파수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threshold frequency, 임계 주파수라고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주파수보다 적어도 커야만
튀어나오는 전자 키네틱 에너지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전자에 튀어나올 수가 있고, 얘보다 작은 주파수를 쏴주게 되면은 전자 키네틱 에너지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임계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고, 실험을 해봤을 때 직선식이 나올 텐데, 그 직선식의 기울기는 뭐랑 같아야 될 것이냐면은 흑체 복사를 설명했던 그 상수, 프랑크 상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그리고 왜 타임 딜레이가 없냐? 이게 입자이기 때문에, 구슬이라는 거죠. 파동이 아니고 구슬이기 때문에 마치 구슬을 던져주듯이 구슬 딱 던져주면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시간 지연이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론 물리학자지 실험 물리학자는 아니잖아요. 이 실험을 실제로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기름방울 실험한 사람 있잖아요. 전하랑 측정한. 그 밀리컨이 실제로 이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밀리컨이 이 실험을 한 것은 아인슈타인의 광량저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광량저설이 좀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정확하게 실험이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직선식이 나오고 그 직선을 이어서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정말로 프랑크 상수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왜 그럼 사람들이 이 광량자설을 사람들이 믿질 않았냐? 이거 마치 뭐랑 같죠? 예전에 아보가드로한테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을 믿지만 처음 나왔을 당시에 아보가드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50년 동안이나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광량자설도 처음 이게 제안됐을 때는 보호를 위시해서 아무도 이 광량자설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약간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옛날부터 빛이라고 하는 현상은 신기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1600년대 말부터 연구가 시작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하이원스하고 뉴턴이었어요. 하이원스는 빛의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이고, 뉴턴은 입자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광학 현상은 파동설로도 설명이 되고 입자설로도 설명이 됐었어요. 근데 잘 알겠지만 하이언스보다는 뉴턴이 더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뉴턴의 입자설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1700년대 100년 동안 거의 입자설이 빛을 설명하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 초반이 되면서 입자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은 현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 1800 초반에 나타나요. 이중 슬릿 실험이 무슨 실험이죠? 이거는 빛이 간섭 현상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간섭 현상은 입자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간섭 현상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 프레넬이 등장하면서 빛은 회절 현상도 보인다라는 것을 또 밝혀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냐? 푸코하고 피조가 나타나. 푸코하고 피조가 1850년에 뭐를 측정을 하냐면요,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해요.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냥 빛의 속도가 아니고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측정해요. 물속. 이게 중요해요.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하이언스하고 뉴턴이 파동설하고 입자설을 주장했을 때 그 당시 알려졌던 광학 현상들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굴절 현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굴절 현상도 파동설로도 설명이 되고 입자설로도 설명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었어. 무슨 차이점이 있었냐면은 이 굴절 현상인데, 파동설로 굴절 현상을 설명할 때는 가정이 필요해.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물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느려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굴절 현상이 설명이 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입자설로 굴절 현상을 설명하려면 거꾸로 해요. 물에서의 속도가 더 빨라야만 굴절 현상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입자설로 설명할 때는. 근데 이 당시는 빛의 속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1850년에 실제로 빛의 속도를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 측정해 봤더니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더 느리더라고요. 그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860년대 누가 나오냐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의 맥스웰이 등장해요. 맥스웰이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전기학하고 자기학을 합쳐서 전자기학 방정식을 만들어요. 근데 그 방정식을 풀게 되면 종이로 풀게 되면은 전자기 형태의 전자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 수학적으로 풀면 돼, 종이로. 그리고 그 전자기파의 속도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계산한 거하고 그 빛의 속도하고 거의 비슷했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허즈가 등장해요. 허즈가 1888년에 드디어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실험을 성공시켜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최종 종지부를 찍은 거야. 빛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다라는 실을 확립하게 돼. 실험까지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빛이 파동이었다라고 생각했었다라고 그러면 혹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입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파동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을 들고 나오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이라고 주장했을 때 이것이 빛이 입자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빛은 파동인데 간혹 입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입자라고 주장한 게 아니야. 입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바로 물어봐. 그럼 입자설을 이용을 해서 간접 현상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설명 못해. 아인슈타인도 설명을 못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바는 뭐냐면은 파동이지만 입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U인 빛의 에너지가 h누라는 거하고 입자설하고 그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거랑 입자설하고 에너지가 h누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자, 주파수가 U인 빛이 있어요. 파동선을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주파수가 U인 빛이 있다 그러면 고전 역학의 형으로 파형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형. 이게 주파수가 U인 빛이다. 그러면은 빛의 에너지는 뭐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앰플리튜드는 연속적인 값이에요. 고전 역학에 하면 이무의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 역학에 하면 빛의 에너지는 이무의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주장하는 바는 뭐죠? 주파수가 U인 빛에 에너지의 최소량이 있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최소량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U인 빛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최소량이 hnu라는 거예요. 얘보다 더 작은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고 요것의 정수배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해요? 원자량이랑 비슷하죠. 원자량도 이거죠, 그죠? 물질을 자르고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최소량이 바로 원자량이잖아요. 빛도 마찬가지라는. 빛도 에너지가 U인데 자르도 더 이상 에너지 자를 수가 없어. 그게 최소량이 hnu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것이 이제 수소의 원자 스펙트럼이에요. 수소 원자 스펙트럼. 자, 수소 원자는 러더포드가 수소 원자 모델을 제안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시스템이죠. 핵이 있고 이제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돌아야 된다는 거죠. 돌아야 돼. 근데 이게 전하를 뜬 입자이기 때문에 전하를 뜬 입자가 돌게 되면 바깥으로 빛을 방출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잃으면서 결과적으로 핵으로 붕괴된다는 거죠. 근데 설명이 안 돼. 핵으로 붕괴되지 않고 얘가 어떻게 계속 원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냐라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바깥으로 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에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했을 때도 얘가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스펙트럼을 낼 것이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는 스펙트럼도 연속 스펙트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고전 역학의 예측이었어요. 근데 실제 스펙트럼을 측정해봤더니 연속이 아니에요. 불연속 스펙트럼이더라.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더라라는. 자,
자, 근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한 사람이 이제 보호예요, 보호. 근데 보호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부터 분광학자들은 이미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 보호가 수소를 연구하기 전에부터 이미 분광학자들은 이 스펙트럼 찍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발머라는 사람이에요. 발머라는 사람이 특히 가시광선 대역에서 나오는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보고서 수학식을 하나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라인은 뭐 656.28에서 나온다. 460 몇몇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숫자 가지고서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식이 잘 맞아. 이 식이야. A. N은 3, 4. 그래서 N에다 3 대입하면 첫 번째 발모 시리즈가 나오고 N에다 4 대입하면 두 번째 발모 시리즈 이런 식으로 N에다 정수값 딱딱 대입해주게 되면은 이 라인이 기가 막히게 잘 맞다라는 거죠. 가시광선 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엄청나게 잘 설명해 주더라는 얘기죠. A는 어떤 상수값이에요. 실험적으로 구한 상수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리드버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리드버그라는 사람. 리드버그가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 역수를 취해서 쉽게 말하면 역수를 취해봐요. 역수를 취하게 되면 1분의 n제곱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를 앞으로 뺄게요. 4를 앞으로 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4로 나눠주니까 1분의 4 대신에 내가 2의 제곱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바꿔요. 자, 이 식하고 이 식은 수학적으로 동등한 식이에요. 리드버그 식이에요. 발버 식이에요. 근데 그래서 리드버그가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2의 제곱을 그냥 정수로 바꿔버려. m의 제곱으로 바꿔버려. 그리고 m이 2일 때 당연히 발머스이죠. 그리고 m이 2일 때뿐만이 아니고 1일 때도 가능하고 3일 때도 가능해. 이미 정수를 대입하더라도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다. m이 1일 때는 리만 시리즈라고 해서요. 자외선 대역의 스펙트럼 데이터가 나오고요. m이 2일 때는 당연히 발머 시리즈가 나오고 m이 3일 때는 파센 시리즈가 나오더라. 이무의 정수에 대해서 다 맞더라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분의 4 대신에 이제 자기 머리 숫자를 딱 R 리드버거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보호가 연구하기 전부터 이미 이 식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었다. 이 식.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험 결과는 기가 막히게 잘 맞지만 설명을 못해.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는 알지를 못해. 그냥 실험적으로 대입하면 맞아. 근데 왜 이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 보호가 바로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유도하는 것이 바로 보호가 한 일이에요. 양자역학 가정을 이용해서 이 식이 어떻게 이런 형태의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를 보호가 유도해낸 것이 바로 이제 보호가 한 일이에요. 자, 근데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수소 원자에서 나온 스펙트럴 라인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로 두 항의 차이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항의 차이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이미 보호 이론을 배웠겠지만 보호 이론의 주장은 뭐죠? 핵이 있고 불연속적인 궤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불연속적인 궤도가 있고 빛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고전 역학에 하면 이 궤도를 돌 때 나온다는 것인데 보호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죠? 돌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변이할 때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떤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일 때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놈이 빛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얘는 보호가 이 과정하기 전부터 이미 나왔던 식이에요. 벌써
두 항의 차이로 나온다는 것이 이미 연구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요 파장의 역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알게 돼. 그때 이 전까지는 보통 파동 그러면은 주파수가 얼마네, 파장이 얼마네라고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파장의 역수라는 양이 굉장히 중요한 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줘 여기다가 주파수에 핵 표시를 해. 파장의 역수를 주파수에 핵 표시를 하게 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브 넘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양이 이때부터 많이 쓰이게 돼요. 자,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기 때문에 단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파장의 역수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죠? 미터의 역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분과학자들은 미터의 역수보다는 센티미터의 역수를 더 즐겨서 해요. 분과학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학 실험하다 보면 이제 HCL의 IR 스펙트럼을 이제 나중에 찍을 거거든요. 그때 보면은 X축이 웨이브 넘버 단위로 나와요. 센티미터의 역수. 네,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면은 보호가 이 식을 어떻게 유도했는가, 양적합 가정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어떻게 유도했는가를 이제부터 유도할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유도하자는 거죠. 자, 근데 보호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수소 원자를 보니까 기존의 고전 역학 체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원자 같은 미시 세계는 고전 역학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역학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로운 가정을 하게 돼요.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이제 핵이 있고 고전 역학에 하면은 내가 핵 주위를 임의의 궤도 반경을 돌 수가 있거든요. 고전 역학에 하면. 근데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얘가 아무 궤도나 돌 수가 없다. 아무 반지름을 갖는 궤도를 돌 수가 없다. 특정한 궤도만 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그 특정한 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과정은 고전 역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 임의의 궤도만 돌 수 있지? 대답을 못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가 특별한 반지름을 갖고 있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를 돌 때는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전 역학적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 얘는 빛을 언제 내냐는 거죠. 근데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빛을 언제 내냐면 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로 전이할 때, 혹은 그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퀀텀 점프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양자도요. 할 때 빛을 내더라 한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빛의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두 궤도 사이 에너지 차이 있잖아요. 그것이 H뉴랑 같다. 다시 말하면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빛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연속적인 특정한 궤도를 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궤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뭐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가군 농량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거든.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군 농량이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에 정수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어떤 값이 바로 H바고요. 그 H바에 정수배만 가능하더라 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바는 앞으로 자주 등장할 텐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 플랑크 상수 배웠죠?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H바라고 부르고,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가군 농량은 그 H바의 정수배만 가능하더라 라는 가정을 하게 돼요. 이 가정은 고전 역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이상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은 이 가정을 이용을 해서 이 리드버그식을 유도하려고 해요. 자,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을 이용해서 얘를 유도할 거거든요. 근데 그 유도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주어졌을 때 이거 유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구나. 근데 이 가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호만 할 수 있었던 거야. 보호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가정이 주어졌다 그러면 예로부터 얘 유도하는 막말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 유도 과정을 외우고 그런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외울 필요까지.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이 가정을 이용해서 리드버그식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해요.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 핵이 있고요. 이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합이니까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얘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심력하고 구심력이 같아야 되겠죠. 원심력하고 구심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인기에 대해 있을 거예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1이지만 힘은 R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R분의 1하고요. 여기 R이 하나가 캔슬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 M이 V제곱 있죠? 여기도 M이 V제곱이 있네요. 여기 M이 V제곱 대신에 얘를 여기다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 근데 얘하고 얘가 같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두 개가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수소 원자 에너지는 여기 뭐가 들어가나요?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소 원자 에너지는 뭐만 알면 되는 거죠? R만 알면 되는 거. R. 궤도 반경 R만 하면 돼요. 근데 아까 보호가 뭐라고 하냐면 R이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 하잖아요. 특정한 궤도만 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R만 알아가지고 그 R만 딱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수소 원자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R을 구할 여기까지는 그냥 보존 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근데 이제 R을 구할 때 양자역학 과정이 들어가요. 어떤 과정이 들어갈 거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가군 농량은 H바의 정수에만 가능하다 그랬었잖아요. 가군 농량은 물리책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M이 VR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보세요. 물리책에 나와 있어요. 가군 농량의 정의하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V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이거 지워버렸네. 아까 여기서 무슨 식이 있었냐면요. 아까 이 식이 있었거든요. 아까 이 식이 하나 있었다 기억해서. 그래서 가군농량 조건에 하면은 요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려고 해요. 여기 대신에 이렇게 그 여기서요 나머지 것들은 어떤 다 알고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숫자들 R에 대해서 정리해 주려고 그래요. R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갖다 여러분들이 R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은요 책에 나왔을 거야. 나도 이 강의를 오래 했지만 외우지 못해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R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파이 이런 식이 되더라 하는 거죠. 요 식에서 R을 갖다가 왼쪽으로 빼고 나머지를 딱 오른쪽으로 올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n이 뭐냐면은 아무 숫자나 되는 게 아니죠. n이 이게 소위 말하는 양자수예요. 정수만 가능하죠. 그래서 R이 아무 값이나 못 가죠. n이 실수가 아니고 정수기 때문에 R이 아무 값이나 못 가죠. 특정한 R만 가죠. 양자된 값만 가죠. 특히 이 앞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앞부분에 있는 거 이거 갖다가 보통 우리가 A0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R에는 어떻게 되느냐? A0의 G분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A0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호 라디우스라고 불러요. 요 알고 있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0.529 옹스트럼 정도 돼요. 보통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0.529 옹스트럼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원자의 반지름은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죠. 구술이 아니니까. 그죠? 보통 대충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호 라디우스를 얘기해요. 0.529 옹스트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죠. 어쨌든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G의 1승에 반비례하고 N제곱에는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R을 구했다는 거죠. 요 R을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기서 구했던 R을 여기다 구해서 2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가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책에 나와 있는 최종적인 결과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빼기 얘도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얘도 부분에 이렇게 앞에 있는 R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얘도 요 가로친 부분이 전부 다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다 대입해가지고서 계산을 해보잖아요. 또 외울 필요 없어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 2.18 곱하기 10 마이너스 18승 조 이렇게 나와. 상수가 나와. 근데 보통 요 줄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바꾸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바로 13.6 일렉트론 볼트. 13.6 일렉트론 볼트는 여러분이 많이 친숙한 값이죠. 이거 뭐죠 이게?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돼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13.6 일렉트론 볼트. 수소 원자의 반지름 0.529 옹스트럼. 그 정도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외워두는 게 좋다. 앞부분이 바로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n제곱분의 g제곱에 비례하더라. 요걸 우리가 보통 이제 리드보그 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둘게. 여기 앞부분에 리드보그 상수 앞부분에 뭐가 나오거든? 전자 질량이 나오고 곧 요것에 대해서 곧 얘기해 줄 거거든. 앞부분에 리드버그 상수 앞부분에 전자 질량이 나온다는 게 곧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일단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 이것도 에너지가 양자수 n에 의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양자되어 있다는 것까지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호가 수소 원자 에너지 구하려고 한 게 아니죠. 뭐 구하려고 한 거였어요? 리드버그식을 유도하려고 한 거잖아요. 리드버그식. 얘를 유도하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 되면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얘라는 이걸 유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에너지 알고 요거 에너지 아니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유도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주장은 뭐냐?
2n은 빼기 r의 n제곱분의 d제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r은 여기 r이에요. 요 복잡한 부분 여기 r이야. 근데 r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전제 질량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유도하고 싶은 거냐? 이걸 유도하고 싶은 거죠.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파장의 역수가 정수의 제곱분의 1 빼기 또 다른 정수의 제곱분의 1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이 식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보호의 주장에 의하면 핵이 있고 어떤 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나올 때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번째 레벨이고 여기가 n번째 레벨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빛을 파장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아인슈타인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놈은 어떻게 돼? 에너지 차이가 h다.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장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델타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여기 에너지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파장이잖아요. 파장과 주파수의 관계는 이거죠. C는 남다니거든요. C는 빛의 속도, 파장 주파수니까 U는 남다분의 C가 되겠네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C를 왼쪽으로 이항해 주면 될 거예요. 다시 좀 버리고요. 이 식에서 HC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남다분의 2다. 자, 이 n은 여덟 대씩 해주면 어떻게 되죠? 빼기 r에 그 다음에 빼기 n이니까 플러스 r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빼기 r이 이항해지게 되면요, 빼기 바로 남다분의 1 이런 식이 나와서요, 이랑 형태가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그래서 여기 앞에 요 개수는 이제 앞에 나왔던 요놈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여기 앞에 나온 개수랑 실험적으로 구한 요 앞에 개수랑 비교해 보니까 같더라 하는 것이 이제 보호의 주장이었어요. 자, 근데 보호의 주장을 했을 때 이제 검증 단계에 들어가겠죠. 정말 보호의 주장이 맞나? 눈을 까디짓고 봤겠죠. 그랬더니 일련의 분과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어. 이의를. 어떤 이의를 제기했냐? 자, 아까 요 식 있죠, 여러분. 요 식에 의하면, 보호의 식에 의하면 이러더라 이러는 얘기예요. G의 제곱에 비례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수소 원자랑 헬륨 플러스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수소 원자하고 헬륨 플러스는 둘 다 단전자 원자지만 핵전자량이 다르죠. 얘는 1, 얘는 2.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죠? 요놈만 다른 거잖아요. 4배 차이 나야 되지, 4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n = 1일 때 13.6 eV. 얘는 n = 1일 때 54. 몇 볼트죠, 이게? 54.4V. 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거 백형나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쭉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요 식에 근거를 해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봐요. 자, n = 2에서 1로 떨어지는 수소 라인.
n 이퀄 2에서 헬륨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는 수소 라인을 비교해봐. 그래서 얘의 주파수하고 얘의 주파수를 비교해보면은 몇 대 몇이 돼야 될까요? 보호 모델에 의하면 정확히 1대 4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 시기에 하면 딱 G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 라인하고 요거 라인 비교해보면 정확히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은 1대 4가 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1대 4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수 셋째짜리 넷째짜리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분과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보호한테 왜 이게 틀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호가 생각을 해보더니 아, 자기가 실수를 했다. 이게 맞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자기 이론을 수정을 했어. 자, 왜 수정을 했느냐? 아까 제가 여기 R 값에 들어가는 R, 여기 R, R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전자 질량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전자 질량이 왜 들어가냐면요, 아까 보호 이론에서 중요한 가정이 뭐냐면은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원자의 가군 용량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M이 VR인데 얘가 H바의 정수배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가 여기서 실수가 있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원자 가군 용량이 핵은 고정이 되어 있고 전자만 돌 때라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는 얘만 도는 게 아니고 핵도 돈다는 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하고 전자 사이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은 무게 중심이 있어서 전자는 핵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고 무게 중심으로 돈다는 거죠. 핵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게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공 용량을 다시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은 여기가 전자 질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환산 질량이 들어가야 된다. 이 환산 질량은 물리책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짝대기 3개는 정의를 의미해요. 수학책에서 이렇게 정의된 환산 질량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죠? 이 핵은 M은 핵의 질량이거든요. 핵의 질량은 전자 질량보다 한 2000배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거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환산 질량이 거기 전자 질량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수천 배 되니까. 근데 지금 소수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문제 삼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뮤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얘도 논다는 핵도. 그래서 이 식이 전자의 질량이 아니고 환산 질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얘가 환산 질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식이 바뀌어요. 얘가 ME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얘가 환산 질량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식이 아까 수소에서 나오는 주파수하고 헬륨 플러스에서 나오는 주파수는 얘가 고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오직 뭐에서만 결정이 됐었죠? 얘에서만 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수소의 핵전하량, 헬륨의 핵전하량, 얘 제곱에 의해서만 바뀐다고 했는데 이제는 얘뿐만이 뭐까지 보내야 되죠? 얘까지 보내야 돼요. 환산 질량. 여기 뭐가 들어가야죠? 수소의 환산 질량, 헬륨의 환산 질량이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자, 얘는 얼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4였어요. 얘가 얼마라고? 측정된 값이 4.0016이었잖아. 얘를 계산해 봤어. 얘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1.000 해보니까 4가 나와요. 굉장히 작은 차이죠, 사실. 거의 똑같죠, 사실은. 어쨌든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곱해주니까 요 값이 나오더라. 자,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우레이라는 사람이야. 노벨상 같이 땄어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자, 우레이라는 사람은 뭐 가지고 노벨상을 탔냐면은 중수소를 발견하는 공로로 노벨상을 탔어요.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조차도 동연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얘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실험적으로 증명을 못했어. 얘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할 방법을 못 찾고 있던 차에 이 실험을 봤어. 그러자 아이디가 딱 떠오른 거야. 수소나 중수소나 전자가 하나 돌아다니는 건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른 거죠? 질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질량이 다르니까 니드버그 상수값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똑같은 수소지만 다른 데서 픽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펙트럼을 찍어봤어. 그랬더니 나 있는데 옆에 하나씩 더 있어. 살짝 비껴난 데에서 픽이 하나씩 또 보여. 왜 보이는 거죠? 얘도 있는 거야. 얘까지. 그래서 픽이 두 개씩 보인다는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요. 중수소까지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까지 탔어요. 여담이지만 우레이가 누구의 제자냐면요. 루이스 다이그램의 루이스의 제자예요. 근데 우레이는 노벨상을 타는데 그 유명한 루이스 다이그램의 루이스는 노벨상을 못 탔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 스펙트럼까지 측정을 했는데 보호의 이제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군 능량이 있는데 가군 능량이 요건데 이것이 H바에 적었습니다. 요건 일단 다시 ME로 다시 돌아가도록 굉장히 작은 차이니까 자, 이거 이렇다면은 수소 원자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잖아. 이거 설명이 없어. 이렇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브로이야. 드브로이가 얘를 좀 그럴듯하게 하면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보잖아.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에요. 드브로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심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광전 효과 E는 Hnu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뭐로 더 유명하죠?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요, 입자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대요. 위쪽은 상대성에서 나온 식이고요. 아래쪽은 광전효과에서 나온 식이에요. 자, 근데 빛이라는 놈은 좀 특별한 놈이에요. 입자처럼 행동하긴 한데 질량이 제로야. M0가 제로야. 빛이라는 좀 특별한 놈이에요. 이게 없어져요. 2제곱은 P제곱 C제곱이니까 이거 제곱을 없애주면 어떻게 될까요? 2는 PC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합쳐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 이항을 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파동에서 자주 쓰는 식이 C는 람다주거든요. 그래서 C는 람다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엎어져. 결론적으로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은 이 식에서 P는 람다분의 H라는 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하면은 얘야.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심오해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빛은 파동이에요.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뭐를 가질 수가 있냐면은 파장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이 빛이 요상하게도 뭐처럼 행동하냐면은 입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 입자처럼 파동이라서 파장을 갖고 있는데
간혹 이 빛이라는 놈이 입자처럼 행동을 해서 운동량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운동량. 그때 운동량을 어떻게 계산하냐? 람다분의 h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두브로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전자는 어떨까? 전자는 뭐죠? 입자죠. 운동량을 갖고 있는 입자야. 그럼 얘는 거꾸로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야.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파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 파장은 얼마가 될까를 생각해 봐요. 당연히 거꾸로 생각해 봐야죠. P분의 H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브로의 물질파의. 자,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수학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의미가. 얘는 뭐죠? 파동이라고 생각이 됐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때 운동량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죠.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해서 파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썰을 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서 아까 보호의 요 가정 있잖아요. 얘를 한번 설명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요. 근데 이 궤도 반경 r 도는 전자가 입자가 아니야. 두보로 입장에서는 파동이야. 그래서 파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파형. 근데 두보로 입장에서는 얘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다시 원래 자리로 정확히 되돌아와야 돼. 만약에 약간만 위상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어긋나면 상쇄 간섭을 하게 되겠죠. 그때 파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뺑뺑이 돌 거 아니에요. 뺑뺑이 계속 돌면서 계속 상쇄 간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 주위를 도는 파동이 상쇄 간섭을 해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돌아왔을 때 딱 위상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인데 그것이 정확히 파장의 정수배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람다 대신에 자기의 식을 쓴 거야. P분의 H P분의 H 이렇게 했어요. P는 다시 고전역학으로 돌아가서 P는 MV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MV는 왼쪽으로, 2파이는 오른쪽으로 가요. MV가 왼쪽, 2파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MV, 2파이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서 바로 윗식이 유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 이론을 통해서 보호의 그 가정을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썰일 뿐이죠. 썰. 말로만 하는 거지 정말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이거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비슨하고 저머라는 사람이에요. 다비슨하고 저머가 어떻게 실험적으로 얘를 유도했는지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얘가 정말 맞느냐? 실험적으로 한번 증명해 봐요. 자, 다비슨 저머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기초 지식이 하나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여기 격자점이 있어요. 격자점이. 그래서 어떤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을 쏴줘. 이렇게 튀겨 나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겨 나가게 돼요. 그래서 뭘 찾냐면은 이 두 웨이브가 보강 간섭을 하는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보강 간섭을. 근데 이 각도가 P야. 그러면 이게 경로차죠. 경로차. 이 경로차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거리를 격자점과 격자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그러고 요 튀겨 나가는 각도를 P라고 그러면은 이 경로차가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D sin P가 되거든요.
그것이 보강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람다의 정수바가 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두 외부가 보강 간섭을 하는 조건이에요. 자, 이 식을 어디에 쓸 거냐면은 얘는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음. 그 다음에 각도를 측정을 해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얘를 결정할 수 있음이야.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고 보강 간섭을 하는 각도를 알고 있으면 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파장의 어떤 파장의 파동이 들어왔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n은 정수기 때문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가 있는데 n이 1일 때가 가장 큰 픽을 주거든요. 그래서 n이 1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뭘 할 수가 있냐? 이 격자점 사이 거리를 이미 측정을 해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몇 도로 보강 간섭을 하는지만 알면 그 실험 데이터로부터 뭘 할 수가 있냐? 파장이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기초 지식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린스턴물의 다비슨과 저모의 실험 셋업을 보도록 할게요. 다비슨과 실험 셋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매스 스펙트로미터랑 똑같이 코일을 감아주고 전류를 흘려줘요.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열전자가 튀어나와. 그 다음에 이 열전자를 가속을 시켜주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설치해줘. 여기다 전압을 걸어줘. 다비슨 저모는 처음에 몇 볼트를 걸어줬냐면은 54볼트를 걸어줬대. 그러면 이 전자가 특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체 결정을 딱 쏴줘. 여기 니켈을 집어넣나 그랬을 거예요. 니켈 결정이기 때문에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 원자 위에다가 전자를 쏴줘. 요 D가 측정이 됐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D가 측정이 됐어요. D가 얼마로 측정이 됐었냐면은 2.15 곱하기 2.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라고 거리가 알려져 있는 니켈 원자의 결정을 딱 깔아준 다음에 전자를 딱 쏴줘. 전자가 튀겨나가. 원톱 각도로. 디텍터를 갖다 설치해. 그래서 디텍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몇 도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튀겨 나가는가를 측정을 했어요. 몇 도인가 보니까 50도더라 라는 것이 실험 결과야. 이 실험 결과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성립이 증명됐다. 54볼트를 걸어주고 측정을 했더니 50도에서 픽이 나오더라 라는 것이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증명한 실험이에요. 자, 이 실험으로부터 어떻게 증명을 했는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실험으로부터 내가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파장 있잖아요. 그 파장을 계산할 거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파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본다. 계산해본다. 두 가지가 같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두브로이가 맞다. 두브로이가 맞다. 그래서 두브로이 식을 사용할 거예요. 두브로이는 뭐라고 했죠? 람다는 P분의 H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만 측정하면 되는 거죠? P만 측정하면 되는 거죠? 전자의 모멘텀만 측정하면 되는 건데 모멘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모멘텀 무엇에서 결정이 되죠? 요것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전자가 얘에서 가속이 되잖아요. 얘를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얘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54V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전자가 54V를 지나오면서 키네틱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멘텀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하량이 2인 놈이 V라는 54V라는 놈을 거쳐 얻게 되면 얻는 포텐셜 에너지가 54V죠. 이것이 전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식을 써줄 수가 있어. 2 곱하기 V가 바로 이 전자가 얻게 되는 에너지. 그것이 전부 뭐로 바뀌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 2n분의 P제곱으로 바뀌어. 이 식에서 P제곱은 P는 2 곱하기 V 뭐 이렇게 될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볼트를 썼냐면은 이 실험에서는 54볼트를 썼다. 그래서 프린터물에 이게 식이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면 몇 미터냐면요. 그래서 남자가 1.15
67 곱하기 그래서 10cm가 계산이 나온다.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 방법에 남들 어떻게 구하느냐? 두 번째 방법은 앞서서 얘기했어요. 앞서서 뭔가를 싸줬는데 50도에서 보강 간섭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거잖아. 뭔가를 싸줬는데 50도에서 보강 간섭을 한다고 그랬대. 이 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뭔가를 싸줬는데 이게 몇 도라고 이게? 50도야. 근데 이 길이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2.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m. 요게 미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은 각도가 몇 도에서 크게 나왔어요? 50도에서 크게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50도에서. 50도에서 크게 나와. 그리고 픽이 가장 클 때는 n이 1일 때가 가장 크게 나와. n이 1이라고 가정하고 남다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 대입해 준 거죠. n 대입해 주고 얼마가 나오냐? 1.65 곱하기 10마이너스 10m. 그래서 위에서 해보면 1.65 곱하기 이렇게 된다. 서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봤더니 비슷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드보르가 주장하듯이 전자가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처럼 행동하더라 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뒷페이지에 보면은 까만 박스로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자, 다비스는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탔거든요. 전자가 정말로 드보르가 주장한 것처럼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용해서 봤는데 또 다른 사람 오른쪽에 까만 그림 있잖아요. 이 사람도 노벨상을 탔어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여서 또 노벨상. 그리고 회절 실험이에요. 두 개의 그림이 포개져 있어요. 이것도 회절 패턴이거든요. 이 회절 패턴은 뭘 쏴가지고 얻은 회절 패턴이냐면은 엑스레이를 쏴서 얻은 회절 패턴이에요. 엑스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동이죠, 확실히. 근데 아래쪽 회절 패턴은 뭐를 이용한 거냐? 뭐를 쏴준 거냐? 전자를 쏴준 거예요. 위에는 정말로 파동을 쏴준 거예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파동. 아래는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를 쏴둔 회절 패턴이에요. 근데 위쪽이랑 좀 구분이 안 가잖아요. 둘 다 회절 패턴은 뭐죠? 얘도 회절 패턴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 보여준 거죠?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실험 한 사람에서 노벨상을 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톰슨이야. 근데 톰슨 하면 누가 생각나죠? 응극선 실험했던 톰슨 있잖아요. 근데 이 톰슨은 그 응극선 실험한 톰슨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거 톰슨은 아버지도 노벨상을 타고 아들도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아버지 톰슨은 왜 노벨상을 탄 거죠? 응극선이 전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이라고 해서 노벨상을 탔잖아요. 아들 톰슨은 전자가 회절 현상을 보인다.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서 노벨상. 전혀 다른 성격을 규명해서 노벨상을 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뭐냐면 전자가 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앞서도 양적학할 때 처음 얘기했지만 파동이라는 현상은 양적학이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현상이에요. 소리도 파동이고 빛도 파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물리학자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파동을 뭐로 다룬다고 그랬었냐면은 파동 함수로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파동 함수로 표현한다 그렇게 배웠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파동 방정식으로 구한다고 그랬었죠. 파동 방정식.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파동 방정식도 세워가지고서 그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얘를 구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양적학이 나오기 전부터 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전자도 파동이라는 거예요. 전자도. 그 전자를 파동을 할 때 그 파동을 뭐라고 부르냐? 보통 물질파라고 불러요. 그럼 얘도 어떤 파동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얘도.
전자라는 파동을 나타내는 어떤 파동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 파동 방정 함수도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전자라는 물질파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이렇게 풋사이로 보통 표현해.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지. 얘를 만족시켜 주는 파동 방정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레딩거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일단 세우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케이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얘를 이제 구해보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얘기예요. 이제 본격적인 양자역학입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질문 없으면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